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경제학 이제 1주차 강의로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일종의 웜업 세션이죠. 그래서 워밍업을 좀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앞서서 이제 좀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개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테크닉,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미시를 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학생들이 미시를 듣고 중급 미시를 듣는 학생들도 제법 있었을 것 같은데, 수강생들 중에 제가 명시적으로 듣고 오세요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한 논의들도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켜놓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것들도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제가 저 경제 수학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가르치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기본 우리한테는 사실은 뭐 브레드 앤 버터 같은 그런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리마인드 시켜놓고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재무경제학의 어떤 스코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재무경제학이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경제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재무경제학이라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텐데 뭐 결국 뭐 큰 차이는 나진 않겠습니다만, 뭐 경제에 있어 가지고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행위, 소위 말해서 이제 교역에 있어 가지고서 보통 이제 트레이드라고 할 때도 있고 트랜잭션이라고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편인데, 보통 교역하면 트레이드 뭐가 되고 뭐 거래하면 트랜잭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물 교환이 아닌 이제 돈이 결부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재무경제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러한 거래에 있어 가지고서 불확실성하고 시간이 개입되는 상황,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왜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 내리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불확실성의 정도가 변했다든지, 시간이 변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파고드는 것들이 사실은 재무경제학의 어떤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재무경제학에 대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윌리엄 샤프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지금 드리자면 1934년생이시고 이제 미국 경제학자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거는 이제 이분이 사실 캐팸, 그 다음에 이제 샤프 비율, 샤프 레이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경제학 초기에 이제 주춧돌을 놓은 위대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1990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하셨고요. 당시에 이제 해리 마코비츠하고 이제 같이 또 그 수상을 하셨죠. 그래서 마코비츠는 이제 이어서도 또 나오겠지만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을 갖다가 이제 그 초석을 놓은 이제 그런 공로가 있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로서 이제 재무경제학자이신데,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 재무경제학이란 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논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면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초기에 이제 재무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했던 건데요. 그러한 그 분석의 그 어떤 그 프레임 위에서 우리가 이 경제를 갖다가 쳐다보고 파이낸스를 쳐다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고민을 했던 것이 결국은 지금 이제 지금 오른쪽에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이제 샤프 같은 윌리엄 샤프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뭐 해리 마코비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재무경제 초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결국은 어떤 자산의 가격이 있고 가격이 움직인다고 하면 수익률이 나올 거고, 그럼 그 수익률에서 평균을 내면은 그게 그 자산의 평균 수익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의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놈, 적게 움직이는 놈이 있을 텐데 그거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게 되면 걔가 이제 변동성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관점들, 소위 말하는 가격에 대한 어떤 변화에 있어서 수학적으로 1차 모멘텀, 2차 모멘텀이 변하는데, 이제 그러한 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사고의 프레임에 기본으로 깔아놓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왜 x축, y축 그걸 이제 보통 데카르트 좌표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칼테시안 그 코디네이츠를 갖다가 말하자면 금융의 세계에서 이게 원점이고 x축에는 변동성이 있어야 되고 세로축에는 수익률이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X축, Y축을 막 바꾼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초기에 재무경제학자들이고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바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윌리엄 샤프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샤프가 결국은 불확실성과 시간이 개입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게 재무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내가 주고받을 돈의 어떤 크기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을 갖다 이제 재무경제학에서 이게 진짜 위험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넉넉고 있지는 않죠. 넉넉고 당하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적절한 정보를 미리 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해당 위험을 좀 미리 경감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말하자면 뭐 러시안 룰렛 같은 게임 함부로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땅 소리만 나면 돈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야, 6개 중에 하나는 총알이 들어있대 라고 얘기한 건 완전 다른 스토리죠.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리스크를 갖다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도입부 얘기하면서 이제 파생 상품 얘기 잠깐 했었는데, 보험 같은 것들도 사실 이제 파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파생 상품을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실제 노출되어 있는 위험의 구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통제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재무경제학에서 공부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재무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윌리엄 샤프의 의견에 따르면은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이러한 이 제반의 것들과 돈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샤프 선생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데 말이죠. 또 다른 그 재무경제학자로서 그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라고 하는 거를 혹시 뭐 경영학과에서 투자론 같은 거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시 CFA나 금융 관련 자격증 공부하다 보면 머튼 밀러 뭐 이런 그 다음에 모딜리아니 이런 이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로 유명한 머튼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23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이분 또한 이제 샤프하고 마코비츠랑 같이 9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신 위대한 경제학자고요. 머튼 밀러가 아마 1990년도가 JP 모건에서 아마 이 렉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양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생각난 게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이 클래스에도 제가 이걸 올려놓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느꼈던 지점이에요. 왜냐면 저는 파이낸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직업도 그쪽으로 가고 공부도 그쪽으로 하고 이러면서 왔는데 사실 저도 좀 체감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 옛날에 머튼 밀러가 하셨더라고요. 이분 이제 밀러 말씀에 따르면은 재무경제학엔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우선 이제 비즈니스 스쿨 어프로치, MBA식의 어떤 어프로치, 경영학부 스타일의 어프로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에서 우리가 파이낸스를 공부하게 될 때는 사실은 포커스가 어느 쪽으로 가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파이낸스는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부 때 들었던 과목 중에서도 이제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과거 정치인으로 유명했던 이제 이회창 선생님의 동생분 중에 이회경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수업 들었었는데, 어쨌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불확실성 하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경영학부에서의 파이낸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불확실성에 내가 노출되었을 때 내가 디시전 메이커로서 어떻게 내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게 어떤 길이 나의 베스트냐. 그래서 주주의 이익일 때도 있고 나의 수익일 수도 있고 혹은 뭐 하여간 어쨌거나 간에 뭐 내 프로젝트의 뭐 이익을 맥시마이즈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어쨌건, 그래서 어떠한 그 효용을 갖다 극대화하는 문제를 어떻게 디파인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답을 찾는 관점에서 금융을 바라보는 게 약간은 좀 비즈니스 스쿨에서 하는 파이낸스를 바라보는 어프로치가 아니냐라고 머튼 밀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스스로도 경제학부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학부에서 경영학 공부할 때나 MBA 할 때나 좀 그런 관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경제학부에서 이제 나오는 페이퍼들이나 책들을 이제 MBA 하면서나 MBA 끝나고 나서 이제 회사 생활 하면서나 쭉 읽었었는데,
똑같은 파이낸스인데 좀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서 이제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교까지 제가 오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경제학부에서 이제 우리가 파이낸스를 공부한다, 파이낸셜 이코노믹스를 공부를 하게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이코노믹스 디파트먼트 어프로치라고 하는 건데, 머튼 밀러 기준으로는 이 양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세기 경제학자 중에 알프레드 마셜이라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마셜이 어떤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냐 그러면, 야,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은 말이야, 굳이 양조업자한테 가가지고 술 빚는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술 빚는 사람은 술 빚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가지고서 내가 내 이익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고민과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이고 왜 갈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 움직일 건지를 고민하는 게 이코노미스트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제 최근에 시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마 우리 일부 관료분들이나 청와대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1가구 2주택 관련돼서 이제 정책적인 스탠스랑 맞지 않는 측면들 때문에 직보다는 집을 택해서 뭐 떠나시고 이런 광경들을 좀 보셨을 건데요. 결국 이제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코노믹스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나 합리적인 선택, 내 개인의 어떤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하는 쪽으로 이제 푸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정의나 나의 어떤 그 영향력이나 혹은 내가 속한 어떤 정파의 어떤 희망하는 바가 더 크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소위 말하는 경제학에서는 프레퍼런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시경제학 배울 때는 이제 그 revealed preference라고 그러죠. 내 행동을 통해 가지고서 내 선택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내 프레퍼런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이제 일종의 십자가 밟기 비슷한 걸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푸닥거리를 한 건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쩌면 이제 머튼 밀러의 관점에서 혹은 뭐라 그럴까요? 양조업자한테 가가지고 술 빚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던 알프레드 마셜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아서 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자기 객가림을 다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관찰자입니다. 관찰자이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바라보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자 입장에서 내가 관심을 갖는 거는 어디로, 어떻게, 왜, 누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코노믹스 디파트먼트에서 하는 어프로치다. 이것이 이제 머튼 밀러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너무나 공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MBA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여기 와서도 공부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두 관점을 다 갖는 게 사실은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특히 파이낸스는요 뭐 경제학이 다 그렇습니다만 실증 학문입니다. 현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과학을 하는 겁니다. 탁상공론을 하거나 추상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목적성이나 실용성이 없는 탁상공론은 세상 쓸모없는 공부입니다. 그런 거에 에너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비즈니스 스쿨 어프로치라는 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것이죠. 반면 또 약간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지적인 어떤 엘레강스함이 좀 수반이 되면 좋겠어. 어떤 철학적인 관점이 동반되어야 내가 어떤 내 지적 호기심이 충족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재무경제학을 통해 가지고서 좀 또 지식을 쌓아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폭이 넓은 게 좋죠. 폭이 넓고 관점이 다양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뭐 철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의 발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별 수만 세고 갈 수는 없어요. 땅도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재무경제학을 시작하는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낸셜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이제 굳이 이걸 이제 장르를 좀 나누면 크게 나누면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랑 에셋 프라이싱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재무 분석
하는 거. 그러니까 회계사님들이 하는 거기도 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거기도 하고, 혹은 뭐 신용평가사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사업성 평가할 때나, 혹은 뭐 일반 회사의 기획 재무부서에서 프로젝트 평가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회계 문법을 내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 비율들을 통해서 얘가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캐시플로우를 내가 포커스 했다 그러면 그걸 갖다 현가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뭐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본시장에 가가지고서 내가 실제 캐피탈 버지팅을 내가 해야죠. 그냥 캐피탈 버지팅 하는 과정에서 내가 계산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금 조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자본 구조도 알아야 되고요. 그럼 뭐 그러면은 뭐 픽스드 인컴 채권이에요. 채권 같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프라이싱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그 마켓 메커니즘을 가지고 거래가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주식은 또 뭐 어떤 식으로 뭐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되고, 뭐 가격은 어떠한 거에 의해서 그 가격이 찾아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고, 우리 그 송준혁 교수님께서 아마 봄학기에 아마 금융시장론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금융시장론이 이제 이런 얘기 하는 학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부로 가게 되면 투자론들이 이제 이런 거를 다루게 되는데, 투자론 관련돼서는 또 너무나 많은 교과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약간은 좀 강론적인 의미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요번 학기 중에는 제가 많이 다룰 것 같진 않아요. 혹시 이제 학교에서 다음 봄학기에 이제, 송준혁 교수님 하시는, 금융투자론까지 네가 좀 커버를 해라. 그럼 아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요번 학기에 이제 제가 가을 학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약간 더 오른쪽 스토리입니다. 에셋 프라이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코노믹스 디파트먼트에서 하는 어프로치를 약간 더 무게를 그쪽에 좀 두고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뭐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내가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그러는데, 내 위험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경제학에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정해지면 사실은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라는 것이 그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결국 이제 위험자산을 내가 인생 한 방이야 하면서 몰빵 지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걸 갖다 좀 나눠 담는 게 맞나요? 나눠 담다가 왜 나눠 담아야 되죠?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그런 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포트폴리오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CAPM,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APM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데, 이제 아비트리지 프라이싱 티오리라고 해서 또 다르게 이제 또 프라이싱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APT도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나 난이도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이제 에로 드리블 프라이싱이나 마틴게일 프라이싱 같은 얘기들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학부 수준의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막 심란한 얘기로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좀 힘드실 수가 있고, 생각보다 한 학기가 짧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inancial Economics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조금 이제 아름답게 표현해 본다 보면 약간 좀 이런 류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는 헤르메스죠. 그러니까 상업과 커뮤니케이션과 부의 신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실무적인 지식들, 어떤 필요한 주제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오른쪽은 이제 뭐 정의의 여신 이런 거 할 때 이제 나오는 분이 이제 테미스, 말하자면 이제 정의의 여신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희 뭐 법학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법학이나 그런 건 아닌데, 말하자면 이제 리스크와 리워드를 갖다가 내가 재는 겁니다. 에셋 프라이싱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가격이 적당하냐, 위험을 감안했었을 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러한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이 에셋 프라이싱의 영역에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이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다룰 주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세션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게임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그 결과가 말하자면은 대박과 쪽박이 막 섞여 있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 아까 이제 리스크 어버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좀 약간 리스크 어버전을 가정을 해요. 위험 회피적인, 그냥 부자 몸조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혹은 뭐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는 인간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 마련인데, 그러한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 리스크 애티튜드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앞부분에도 이제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잠깐 이제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확률 게임 혹은 이제 리스크가 게임, 불확실성이 수반된 리스크가 있는 그런 게임. 뭐 가장 떠오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例가 러시안 룰렛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총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6개가 있고 총알은 하나 들어가 있고 이긴 놈이 다 가져가는 거야, 알겠지? 러시안 룰렛을 하자는 거예요. 오른쪽 친구가 아마 판돈은 한 2만 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돈 묶음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쏘는 게 낫나요? 뒤에 쏘는 게 낫나요? 어떤 게임일 때에 이 게임이 가장 공정한 게임이 될까요? 일단 총알을 철컥철컥 장전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딸깍딸깍딸깍딸깍 빵 해가지고서는 총을 냅다 쏴가지고서 돈을 갖고 튀었어요. 일단 딱 보기에 공정한 게임은 아니죠. 공정한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만화가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이낸스라고 하는 거는 가정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상황을 분석할 때나 뭐 금융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나. 근데 이제 금융 역사상 수많은 사기와 버블들이 존재하고 있어 왔고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의 축도가 될 수 있다. 혹은 절대적인 가치의 축도로서 가격은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게 심지어는 조작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사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문제가 됐던 게 사기 사모 펀드들에서 주로 사기들이 좀 있었어요. 해치 펀드들이 부실 자산을 우량 자산으로 둔갑을 시켰다든지, 없는 자산 있는 자산으로 투자한다 했다든지, 여기에 투자한다고 돈 받아가놓고선 엉뚱한 데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소위 언론에서 이제 라임 해치 펀드나 헤리티지, 옵티머스 이런 이름들에 다 뭐 영어로 이름을 멋있게들 지어요. 이런 애들이 사고를 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만화에서 한 얘기처럼 공정한 게임인 것처럼 출발했지만은, 지금 이제 세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냅다 그냥 쏴버리고 돈만 먹고 튀는 이런 경우들이 위너 테이크스 올이 맞긴 했네요. 뭐 다 먹긴 다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의 그 행태들 중에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예컨대 대마불사, 말하자면은 갬블을 했는데 깨먹어요. 깨먹으면 더 포지션 애드업 해가지고서 벌 때까지 계속 돈을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임에서 절대 지지 않죠.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 한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일종의 지금 이 만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페어 게임인 줄 알았지만 언페어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임 하에서의 프라이싱이라는 거는 사실은 허구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잠깐 이 슬라이드를 제가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 마코비츠 선생님이 또 나와 계시는데요. 수업 중에도 이제 만나게 되겠지만은, 현대적 의미에서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을 고민한 사람이 바로 이 해리 마코비츠입니다. 마코비츠가 아마 본인 학위 논문 하면서 아마 처음 포트폴리오 티오리를 만들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윌리엄 샤프랑 머튼 밀러랑 같이 이제 90년도 노벨상 수상을 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참 고민 많이 하거든요. 뭘로 써야 되나,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마코비츠는 이제 논문 쓰다가 막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고민을 할 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났던 거는 이제 어느 날 오후에 이제 학교 도서관에 앉아가지고서 존 버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이제 오후에 읽고 있었는데 아마 점심 먹고 도서관에서 책 보고 있었나 봐요. Theory of Investment Value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투자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존 버 윌리엄스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주식의 어떤 공정한 가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그 주식이 만들어낼 미래의 어떤 그 배당들을 현가로 할인한 거하고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윌리엄스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줄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말코비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윌리엄스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그 주식의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미래에 기대되는 배당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말이죠. 어떤 투자자가 있어요. 근데 이 투자자가 어떤 그 주식이 이제 어떤 그 배당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어떤 기대값들을 갖고 있다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식마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만들어낼 배당의 크기가 다 다를 거고 그거의 현재 가치는 다 다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내 전체 포트폴리오가 돈을 버냐 깨먹냐지 개별 주식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종목을 한 종목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내 부는 여러 종목의 성과를 통해 가지고 합산돼서 나타나는 걸 거니까.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주식에 대해서 내가 기대값이 다 있어요. 얘는 앞으로 한 요 정도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이 다 있다. 만약에 이제 그러한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일 잘 나갈 것 같은 한 놈만 딱 똘똘한 놈 하나만 딱 가지고 있지 뭐타로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코비치가 결국은 여기 뭐가 있는데 라고 아마 1950년대에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생각을 정리해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결국은 자산 가격 혹은 그 포트폴리오의 가격이라고 하는 걸 내가 바라볼 때에 내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는 리스크고 두 번째는 그 리스크에 수반되어 있는 수익, 리턴. 리스크와 리턴이 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양대축이 돼야 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X축과 Y축이 리스크와 리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조절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리턴을 빚어내는 이제 말하자면 X축에 리스크를 놓고 Y축에 리턴을 놓는 그런 그 재무경제학상에서의 어떤 2차원 평면을 결국은 마코비치 시대에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와 리턴의 관점에서 우리가 금융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투자자는 가성비를 찾겠죠. 무슨 말인고 하니 리스크와 리턴이 가장 옵티멀한 파레토 최적이 어디서 생길 건지에 대한 조합을 고민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조합이 어디서 나오는 거고 그 조합이 어디에 있지? 라고 하는 공부를 계속 파고들고 가다 보니 결국은 캐팸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단초를 사실은 열어준 것이 해리 마코비치의 모든 포트폴리오 티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우리 재무경제학의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스토리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가격 그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존 버 윌리엄스 책 이야기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자산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그 자산의 가격을 내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 아까 윌리엄스 얘기했듯이 배당을 갖다 냅다 할인해 가지고 그냥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되나요? net present value 뽑아면은 얘가 밸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는 것도 있을 텐데 말하자면은 그
프라이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비교해 가지고서 값을 찾아간다는 거죠. 얘는 얘보다 비싸고 얘는 얘보다 더 비싸고 얘는 얘보다 싼 것 같고,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은 저울에 올려놓고 혹은 여기 시소에다 올려놓고서 얘랑 얘를 돌아가면서 막 앉혀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무겁고 누가 제일 가벼운지를 상대 비교를 통해 가지고서 무거운 놈 가벼운 놈 랭킹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식의 어떤 그 비교를 통해 가지고서 평평하다 그러면 사실 체중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걸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일물일가 차익거래 이제 이런 개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다 그러면은 양쪽에 하나씩 놓게 되면은 사실은 시소가 평형이라야 돼요. 근데 똑같은 물건인데 시소가 한쪽으로 기운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금융시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주식을 내가 샀는데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나이지라고 그래요. 나이지에서는 1130불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의 로컬 익스체인지에 갔더니 140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싼 주식은 빌려서 팔고 140불 챙기고, 그 다음에 뉴욕 가가지고 130불에 주식 사면 10불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익 거래입니다. 실제 뭐 과거에도 그런 차익 거래들을 20세기의 트레이더들이 했었죠. 지금도 이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익 거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차익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 가격, arbitrage free pricing 혹은 no arbitrage pricing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자산의 가격을 찾아가는 메소돌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어프로치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경제에 대해 가지고 완전한 인포메이션을 내가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위험 선호도를 갖고 있고 부는 얼마 정도 가지고 있고 엔다우먼트는 얼마 정도 있는데 이런 정보를 다 취합했었을 때 얘 리스크 어버스한 정도나 뭐 여타 이런 걸 했었을 때에 경제에서 만들어내는 이퀄리브리움은 프라이스 여기 있어. 이런 식의 이제 모델 하에서 이퀄리브리움을 찾아가는 어프로치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이제 균형 가격, 이퀄리브리움 프라이싱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정하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도 에셋 프라이싱의 어떤 어프로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캐팸하고 이제 APT, 아비트리지 프라이싱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이제 좀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론 얘기를 조금 드렸었죠. 그래서 파생상품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자산의 가격이 연동돼서 어떤 그 자산의 가격이 연동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상황을 보통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컨틴전시 클레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파생상품에 대한 프라이싱이나 파생상품을 이용한 뭐 어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나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들이 또 그 파이낸셜 이코노믹스에서 다뤄지는 그런 주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비헤이비어럴 리서치 같은 것들도 이제 들어와 있어요. 파이낸스 안에. 그래서 심리학을 갖다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뭐 카네만 트버스키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걸로 또 노벨상 받았었는데 트버스키 못 받았죠. 카네만이 받고.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그 심리학에 근거한 재무 연구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 이제 사람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자기 기만을 좀 해요. 셀프 디셉션 해갖고 말하자면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자기 운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다 대답하거든요. 실제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휴리스틱 심플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의사결정할 때 사실은 좀 면밀하게 다 따져보지 않고 휴리스틱에 의존해 가지고서 이제 좀 약간 문제를 단순화해 가지고 문제 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심리적인 요소들이 개입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고, 이모션 감정이 개입되는 상황들도 있죠. 말하자면은 지금 금융시장에서 항상 탐욕이 지배하는 구간이 있고요. 공포가 지배하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HT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주식을 한번 보세요. 3월 달에는요, 코로나 퍼지고 세상 망한다 그랬었어요. 저는 주식 시장을 꽤 오래 봐왔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큰 조정을 맞는 게 상당히 오랜만의 경험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랬었고 거의 한 10수년 만에 이런 장을 겪었었는데, 그런 장에서는 사실은 너도 나도 패닉에 다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합리적인 프라이싱이나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런 장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감정의 영역에서 뭔가 프라이싱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인플루언스.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IPO를 했어요. 저 지인 중에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계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는 이제 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뭐 직원들이 주식 받아가지고 막 회사를 관둘 만큼 대박이 나서 뭐 이렇게 됐었는데, 보통 이제 그런 대박 사례가 한번 퍼지게 되면 이제 그 허드 비헤이비어라 그러죠. 그 군집 행동이 막 나타나서 너도 나도 다 몰려가요.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소셜 인플루언스에 쓰는 영향들인데, 파이낸스에서 이런 어떤 역할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그 행태재무 하는 분들의 어떤 행동경제학자 연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얘기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매크로를 갖다 쳐다본다든지, 혹은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 마이크로 마켓 스트럭처 관점에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나 리얼타임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막 활용해서 보는 거라든지, 혹은 뭐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코노메트릭스 상의 어떤 그런 기법을 갖다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최신의 트렌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경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괄되어 있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 일단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그 스코프가 우리 파이낸셜 이코노믹스의 연구 대상들이고 공부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일단 오늘은 좀 제가 분량 조정을 실패해서 이게 클립 3개를 못 만들고 좀 35분짜리 좀 긴 클립을 제가 2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테크니컬한 주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면서 저희가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잘 부탁을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원해서 이 전공을 선택을 했고, 제가 좋아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공부를 좋아하고, 직업도 이걸 가지고 있고, 전공도 이걸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충분한 어떤 즐거움, 내지는 충분한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저로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우리 학생들이 보면, 특히 우리 외대 학생들이 좀 샤이해요. 사회에서 만나도 그렇고 좀 애들이 그래. 내 경험상 늘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이야기들을 하세요. 비대면이니까 더 좋잖아요. 게시물을 올린다든지 이메일 보낸다든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공부도 천천히 조금씩 해가면서 내 지식을 조금씩 내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된 과정에서 세상에 더 많은 갈림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미처 만나지 못했던 경치도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이런 얘기 너무 하면 또 막, 저 아저씨가 너무 꼰대 같은 소리 하네 이럴지 모르겠는데, 뭐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그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방황 내지는 뭐 넓은 공부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인생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런 어떤 스코프가 넓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 이제 제가 젊은 분들 보잖아요. 진짜 절로 웃음이 나요, 진짜로. 비웃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사람 어디까지 고민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이 욕심 내지 이 목표를 향해서 내가 자신을 단련해왔구나.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폭은 얕은 거지. 스펙은 좋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어쨌건 뭐 여담입니다만 하여간 그러한 과정들, 여러분들이 가는 어떤 그런 여행, 삶이라고 하는 여행에서 이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그냥 하고 많은 우리 전공 과목 중에 하나의 선택 과목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긴 학기의 시작을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2주차부터는 이제 2주차는 이제 조금 테크니컬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리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지식들, 그다음에 미시에서 좀 알아야 되는 지식들 제가 좀 미리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아마 3주차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크 어버전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